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되어서 토픽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부교수 이찬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핫페일리어의 새로운 정의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021년도에 ESC에서 새롭게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고, 올해 봄에 ACC에서 또 미국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발표가 되어서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새로운 데피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뒤에는 이 이젝션 프랙션의 이 최근에 새로운 좀 개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신부전의 데피니션 자체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신부전은 사실 아주 특정 질환이라고 딱 디지즈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여러 가지 원인과 또 병태 생리를 여러 가지에 의해서 생기는 클리니컬 신드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 때 많이 배웠던 내용인 텍스트북에서는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의 혈액 공급을 심장이 해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몸의 대사에 필요한 정도의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하는 심장 상태를 텍스트북에서는 신부전이라고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신부전이라고 써먹기는 좀 어려워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우선 클리니컬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충분히 벤트리클러 필링 프레셔에 뭐 문제가 있다든지 이젝션에 문제가 있는 펑셔널 스트럭처럴 어브노멀리티를 의미를 하고 환자가 디스니나 퍼티그 그리고 플루이드 리텐션 같은 증상과 징후로 호소를 하거나 또 엑서사이즈 인톨러런스 같은 신체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심장의 이 구조적 기능적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를 신부전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다 비슷하게 정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씩 내용을 읽어보면 다르고 또 텍스트북에서의 내용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핫페일리어의 어떻게 보면 유니버셜 데피니션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또 신부전이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 그리고 가이드라인이나 또 텍스트북에서 조금씩 사용하는 용어들이 다르고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F 서브 그룹을 좀 나누게 되는 것도 이 데피니션에 포함이 되는데 그 이유는 EF에 따라서 그리고 이 신부전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고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다 에비던스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서브 그룹에 맞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앞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치료 인디케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들과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신부전이라고 하는 질환은 최근에 이렇게 멀티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 즉 여러 신부전과 관련된 질환을 보는 여러 의료진과 또 여러 서포티브 케어를 해주시는 분들과의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이런 데피니션이 정확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또 우리 연구 영역에서도 아직까지 표준화되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현재 이 데피니션과 실제 적용하는 데 갭을 한번 살펴보면 신부전은 결국에는 헤모다이나믹하게 뭔가 특징이 지어지는 질환이기는 한데 이것을 우리가 퍼블릭 헬스, 공공의료나 또 역학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데피니션에는 클리니컬 신드롬이면서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에 대한 오브젝티브한 파인딩이 이 신부전의 정의에 포함이 되는데 그것을 실제 우리 역학 연구에서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아마 여기서 공단 연구 많이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공단 연구에서는 이런 헤모다이나믹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이 공단 연구 코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공단 연구를 공단 연구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용어의 또 차이가 헷갈리는 점들이 있는데 이 카디오마이오패시와 하페일리어, 하페일리어는 조금 더 큰 개념이고 카디오마이오패시는 이 하페일리어에 속하게 되는 개념이기는 한데 또 뭐 카디오마이오패시가 있다고 해서 꼭 심부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심부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카디오마이오패시 환자들 중에서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터미놀로지가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전의 데피니션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브젝티브한 신부전에 대한 마커가 필요한데 현재는 뭐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가 만능은 아닙니다. 여러 경우에 또 신부전인데도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이 올라가 있어도 신부전이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부전의 정의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존재를 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연구와 임상 영역을 합치는 데서도 문제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모다이나믹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정확하게 입력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신부전을 이 EMR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할 때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 연구 영역에서 뭔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얻어진 이 내용들을 실제 임상에서 환자들한테 적용을 하려고 하면 또 이 신부전의 정의가 연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환자들한테 이 치료가 진짜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의문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연구마다 데피니션이 조금씩 달라서 실제 임상에서는 우리가 그 데피니션대로 신부전 환자들을 정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의사와 이 환자 간에서도 아까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부전에 대한 이 정의가 확실해야지 환자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본인의 질환에 대해서 알 텐데 의사들조차 신부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설명을 해주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이 신부전 특히 헤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동반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또 신부전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순찬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진단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신부전에 대한 데피니션이 좀 정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2021년도에 Universal Definition of Heart Failure라고 해서 뭐 일본 신부전학회, 뭐 중국 신부전학회, 캐나다 그리고 유럽 뭐 이런 여러 신부전 학회 사람들이 모여서 유니버설 데피니션을 제시를 했는데 우선은 이 신부전은 뭐 예전 데피니션이랑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심텀과 사인이 있는데 심장의 이 구조적 기능적 이상에 의해서 발생을 해야 되고 엔드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 뒤에 나와 있는 환자의 이 컨제스천에 대한 아주 오브젝티브한 마커가 뭔가 하나 동반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심장의 구조적 이상이나 기능적 이상 때문에 증상과 징후가 있으면서 이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파인딩들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우선은 이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에는 EF가 50 미만이거나 또 챔버가 커져 있거나 EOV'이 증가되어 있거나 벤트리큘러 하이퍼트로피가 있다든지 이 밸브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이 스트럭처럴 펑셔널 카디악 오브노멀티에 포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환자들의 이 컨제스천과 관련된 마커는 NT-proBNP가 증가되어 있거나 5입니다. 그리고 풀모너리 시스테믹 컨제스천에 대한 다이그노스틱 모달리티에 의해서 이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근거에서는 중요한 게 레스팅뿐만 아니라 프로보케이션 때도 이런 카디오제닉 풀모너리 오 시스테믹 컨제스천이 확인이 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징 검사에서는 체스트 엑스레이나 에코카디오그래피를 통한 필링 프레셔이신가 EOV 유프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헤모다이나믹 메저먼트, 라이트 사이드 카테터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풀모널 컨제스천이 확인이 되거나 LV 필링 프레셔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레스팅뿐만 아니라 프로보케이션 때도 이런 마커들이 증가하면은 신부전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임상에서 우리 병원에서도 사실
이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는 사실 엑서사이즈 스트레스 에코 말고는 실제 라이사이캣을 하면서 운동을 시키는 경우는 우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신부전의 진단을 위해서 이런 프로보케이션 하면서 라이사이즈 핫페일리어에 대한 라이사이캣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내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만 뒤에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전과 달라진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부전의 이 심텀과 사인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특징적인 심텀이 있고 또 특징적인 사인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부전을 진단하는데 우리가 더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오브젝티브 마커는 결국에는 이 하프페일리어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사람들도 조금 더 진단을 쉽게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재현성이 있고 또 다른 병원, 다른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하는데도 뭔가 명확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신부전을 진단하는데 정말 중요한 마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캔디데이트이 있습니다.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풀모널 캐피러리 웨지 프레셔를 측정을 한다든지 또 라이트 에이트리움 프레셔를 라이사이캣을 통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아직 우리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다른 병원에서도 많이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 오브젝티브 마커가 되겠고요. 가장 흔하게 쓰는 것이 나트리우레트 펩타이드가 되겠는데 이건 역시 몇 가지 pitfall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로호르몬al 오버액티비티가 되는 것이 신부전에 또 중요한 패소피지올로지입니다. 라스 시스템이 액티베이션 된다든지 통화돼. 그다음에 음, 네, 그래서 나트리우레트 펩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트리우레트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BMP와 엔티프로BNP가 있겠고 우리 병원에서 엔티프로BNP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 다니는 환자들에서 이제 125 이상이면 신부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 즉 디컴펜세이트 하프페일리어 같은 경우에 300 이상이면 유의하게 올라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BNP라고 하는 것이 순찬 환자들에서 신부전 때문에 숨찬 사람들과 신부전이 아닌 경우 때문에 숨찬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면 신부전이 아닌 사람들에서는 미디안 값이 한 34 피코그램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헤프, 시스톨릭 하프페일러가 아닌지만 이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이 있어서 숨이 찬 사람은 한 413, 그리고 시스톨릭 하프페일러 같은 경우에는 한 820 정도로 보시면 신부전 환자들에서도 이 시스톨리냐 넌 시스톨리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프페일러가 아닌 원인 때문에 숨찬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신부전이 아닌 사람들은 이 값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룰아웃 하기에 상당히 좋은 마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프리딕티브 밸류가 상당히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신부전 환자들 중에서도 일부 환자들에서는 BMP가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오베스티 BMI가 상당히 높은 환자들에서는 BMP가 잘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페리카디얼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이 BMP가 잘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BMP가 낮다고 무조건 이 신부전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부전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 BMP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보시면 이 카디오제닉 코즈와 넌 카디오제닉 코즈가 있겠는데 사실 뭐 카디오제닉 코즈는 신부전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넌 카디오제닉 코즈를 감별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도 점점 BMP 레벨이 증가하고 키드니 디지즈가 있는 경우 또 sepsis가 있는 경우 리버 디지즈가 있는 경우 또 아네미아 같은 것이 있는 경우는 모두 숨찬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지만 심장 때문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이렇게 숨이 차고 BMP가 증가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들은 좀 신부전에서 배제를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부전은 미국에서는 조금 더 신부전의 정의를 크게 봅니다. 보시면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 미국의 개념에 따르면 스테이지 C, 심토마틱 하페일리어
경우를 신부전이라고 정의를 하긴 하는데 미국에서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신부전에 이 위험이 있는 사람을 스테이지 A 신부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뭔가 스트럭처럴 또 펑셔널 어브노멀리티가 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는 프리 핫 페일리어라고 해서 신부전 직전이라고 심토마틱 핫 페일리어는 아니지만 또 신부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 신부전의 정의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스테이지 C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굉장히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또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게 되는 신부전 환자들은 어드밴스드 핫 페일리어라고 해서 스테이지 D 핫 페일리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부전의 스테이지에 따라서도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신부전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부전은 이 미국에서 이제 2013년도 가이드라인에서는 EF 40, 50 그리고 40 이상, 50 이상의 40 미만과 50 이상으로 해프 래프와 해프 페프를 나누고 그리고 40에서 이제 50 사이는 해프 보더라인 뭐 이런 표현을 썼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2016년도에 나온 가이드라인에서는 40 미만이면 해프 래프, 40에서 49 사이면 미들레인지 EF, 그리고 50 이상이면 해프 페프라고 이렇게 EF에 따라서 정의를 나눴었습니다. 일본도 뭐 거의 비슷하게 나누긴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6년도와 2021년을 두 개로 이렇게 제가 위아래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16년과 2021년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우선은 이 미들레인지 EF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mildly reduced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좀 터미놀로지가 달라졌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옛날이랑 뭐 EF는 범위는 같습니다. 40에서 49 똑같은데 미들레인지가 mildly reduced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이름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옛날에는 NT-proBNP가 증가되어 있거나 이런 structural disease, diastolic dysfunction에 대한 근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EF가 50 미만으로 떨어지기만 해도 heart failure, midlane, 그 mildly reduced EF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같은 이런 objective finding이 EF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페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심텀과 사인이 있고 EF가 50% 이상이면서 NT-proBNP 레벨이 증가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스트럭처럴 핫 디지즈나 다이애스톨릭 디스펑션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BNP 레벨이 꼭 증가되어 있는 것이 포함이 됐는데 이번에 해프페프의 이 진단 기준에는 NT-proBNP 레벨도 그냥 오브젝티브 에비던스의 하나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NT-proBNP가 증가되어 있는 것이 꼭 필수 조건으로 있었지만 지금의 이 정의에서는 NT-proBNP 레벨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베스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BNP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NT-proBNP가 꼭 이 필요 조건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 오브젝티브의 에비던스 중에 하나로서 이런 스트럭처럴 펑셔널 어브노멀리티와 함께 또는 NT-proBNP가 있는 경우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NT-proBNP가 증가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런 오브젝티브 에비던스가 하나라도 있으면 해프페프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해프페프의 진단이 조금 더 쉬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해프페프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 편이어서 조금 더 이런 정의가 과연 많은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LVEF라는 것이 이 신부전의 진단과 클래시피케이션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EF가 40 미만이면 진단할 수 있고 40에서 49%면 마일드리 리듀스드 EF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50 이상이면서 여러 가지 마커들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는 해프페프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LVEF라고 하는 것이 환자들의 이 가이드라인 다이렉트 트리트먼트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EF에 따라서 환자들을 나눠서 인로를 했고 EF에 따라서 치료가 도움이 되는 환자군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일들리 디스드 EF가 새롭게 이름이 바뀌었고 또 임프루브드 EF라고 해서 EF가 40 미만이었던 사람이 40 이상이 되면서 예전과 비교해서 10% 이상 EF가 증가하는 경우를 HEP Heart Failure with Improved EF라고 하는 새로운 또 터미놀로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도 EF 40 미만이 HEP-REF, 그리고 40이었다가 40 이상이 되면 Improved EF, 41에 49%면 Mild Reduced이긴 한데 미국은 유럽보다는 조금 더 이 미드레인지 마일드 리듀스드 EF에 대해서는 조금 더 스페시픽한 파인딩을 요구를 하는데 보시면 EF가 50 미만이기만 하면은 유럽에서는 마일드 리듀스드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헤모다이내믹 메저먼트 같은 에비던스를 조금 요구를 하고 있고 페프는 뭐 두 곳 다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차이점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일드 리듀스드 EF의 다이그노스틱 스페시피티를 위한 오브젝티브 마커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르고 그리고 임프루브드 EF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예전에 40 미만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40 이상이 되면서 그 차이가 10 이상이 나야 된다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40이었던 사람이 40 이상만 돼도 임프루브드 EF로 정의를 한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프루브드 EF가 나온 이유는 신부전이라고 하는 질환 자체가 변화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라젝토리를 가지고 있는 질환이어서 처음에 신부전을 진단받고 증상이 좋아지면 또 기능 자체가 좋아지는 환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신부전이 잘 유지가 되다가 나빠지는 질환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신부전에 있어서 HEP-REF에다가 임프루브드 EF라고 하는 터미놀로지를 써서 그런 환자들이 다 완전히 좋아진 게 아니라 임프루브드 되긴 했지만 리커버리가 된 것은 아니다 라는 개념에서 임프루브드 EF라고 하는 터미놀로지가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HEP-REF가 계속 HEP-REF로 남아있거나 임프루브드 EF가 되기도 하고 미드레인지는 마일드 리듀스드는 HEP-REF가 되기도 하고 또 그대로 유지가 되기도 하고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연구가 많이 부족해서 앞으로 향후 연구가 필요한 환자 그룹이라고 생각이 되고 페프는 당연히 이제 리듀스드나 마일드 리듀스드나 또 페프로 이렇게 트라젝토리하게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터미놀로지가 조금씩 바뀌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미들레인지가 마일드 리듀스드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나? 보시면 이 칸데살탄을 이용을 했던 HEP-REF 또 신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가 HEP-REF뿐만 아니라 HEP-PEF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신부전 환자들에서 칸데살탄의 임상적 효용성을 연구했던 것이 참 스터디가 되겠는데 이 참 스터디가 총 한 7,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HEP-REF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칸데살탄이 한 18% 정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플라시보 대비해서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발표가 됐지만 HEP-PEF를 대상으로 했던 참 프리저브드 연구에서는 HEP-PEF 환자들에서 보시면 플라시보 대비해서 칸데살탄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EP-PEF에서는 이 칸데살탄이 별로 효과가 없는 약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포스트독 분석에서 EF40에서 49%의 이 옛날 터미놀로지는 마일드 리듀스드 EF 환자들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플라시보 대비의 칸데살탄이 약 24% 정도의 리스크 리덕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에서 이 EF 스플라인 커브에 따라서 어느 EF에서 환자들이 이 칸데살탄이 좋은 효과를 보이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았더니 보시면 50% 미만대에서 이 점선은 컴피턴스 인터벌이 되겠는데 컴피턴스 인터벌이 1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즉 50% 미만에서는 칸데살탄이
플라시보 대비해서 신부전 환자들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결국에는 EF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50% 미만이면 헤프레프 환자들과 비슷한 정도의 약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스피로락톤의 헤프페프 연구가 탑10 트라이얼이 되겠는데 EF 45%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만족하지 못해서 많은 실망을 줬었던 연구였었는데 EF가 이제 조금 EF에 따라서 이렇게 포레스트 플롯을 그려보니까 EF가 50 미만인 사람들에서는 물론 컨피던스 인터벌이 걸쳐 있기는 합니다만 리스크 리덕션이 한 28% 정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EF가 높은 그룹에 비해서 조금 더 이 스피로락톤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를 보이고 EF에 따른 인터랙션을 비교해 보니 p-밸류가 0.046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 있는 인터랙션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EF가 좀 낮은 그룹에서는 이 스피로락톤이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역시 스플라인 커브를 EF에 따라서 그려보면 스피로락톤 같은 경우에 EF가 50 미만인 경우에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줄여주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EF가 50 미만인 사람들에서는 헤프레프와 같이 스피로락톤이 효과를 보이는 약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타블로커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도 살펴보면 한 11개 정도의 베타블로커 신부전 연구를 대상으로 사이너스 리듬 환자들을 대상으로 봤더니 EF가 40 미만인 그룹에서는 뭐 당연히 모두 좋습니다. 근데 40에서 49%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코즈 모탈리티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카디오베스쿨라 모탈리티도 역시 베타블로커 그룹이 더 줄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0 이상이 되면 그런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EF가 50 미만인 그룹은 역시 EF가 40 미만인 그룹과 거의 동등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전에 이 미들레인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헤프레프에 조금 더 가까운 쪽의 질환이라는 것을 또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니, 엔트레스토도 역시 헤프레프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약제라고 알려져 있는데 파라곤 HF는 헤프페프를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보시면 이 살포리딜 아르니가 발살탄 그룹에 비해서 한 15% 정도 위험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연구였었습니다. 근데 이 파라곤 HF와 파라다임 HF, 헤프레프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와 헤프페프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를 쭉 이제 컴바인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컴바인해서 스플라인 커브를 그려보면 역시 EF가 50%, 60% 미만, 또 크게는 50% 미만인 경우에 하자드 레이저가 레이트 레이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EF가 50% 미만인 그룹에서는 파라곤 HF에서는 파라곤 HF에서는 물론 헤프 환자들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EF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제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고 특히 파라곤 HF의 서브그룹 분석에서 EF 값이 57로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해보면 57 이하인 사람들에서는 아르니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을 포레스트 플롯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 아르니라고 하는 헤프레프에서 도움이 되는 약제가 미드레인 마일드 리듀스드 EF 환자들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포스트록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떠냐? 40에서 49%의 EF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이 코HF와 코HF 레지스트리를 합쳐서 분석을 한 결과가 자하에 실렸었는데요. PS 매칭을 해서 보면 베타블로커를 쓴 그룹이 쓰지 않은 그룹에 의해서 이벤트가 덜 발생을 하고 라스 블로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EF가 40에서 49%의 환자들에서 베타 블로커와 라스 블로커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40에서 49%는
해프레프에 가까운 치료를 해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엠파 프리저브드 연구에서도 보면 플라시보 대비해서 엠파를 사용한 경우에 페프 환자들에서 21% 정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페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을 했던 최초의 약물 RCT 연구가 되겠는데, 이 연구에서도 보시면 EF가 40에서 49%인 환자들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EF에 따라서 구간을 나눠서 살펴보면 EF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마일드 리듀스드 환자들은 조금 더 해프레프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드 리듀스드 EF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약제들이 ACE 이니비터, ARB, 베타 블로커 이런 것들이 모두 한 2B 정도의 클래스 권고서를 받고 있는 약제가 되겠고, 2022년에 이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엠퍼러 프리저브드 연구 결과까지 포함을 해서 SGLT2 이니비터가 2A로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약제들은 모두 해프레프에서 모두 유용성이 입증이 된 약제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마일드 리듀스드 EF 환자들에서도 조금 더 권고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EF가 이 하페일리어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얼마나 오브젝티브한 마커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고 향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젝션 프랙션이 아까 전에 환자 그룹을 하페일리어 환자들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우리가 오브젝티브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 노말과 리듀스드를 나누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눈 스레스홀드가 되겠고, 노말 EF 값이 또 나이, 성별, 인종에 따라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유럽 남자, 그리고 이 아시아 계통의 남자들에 따라서 보면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정상치라고 할 수 있는 EF 값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나이가 들수록 EF급 정상 EF라고 할 수 있는 값이 조금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뭐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시면 유러피안에 비해서 아시안들의 이 로우 밸류 자체가 이 굵은 선이 되겠는데, 유럽 쪽은 조금 로어 이 스레스홀드 자체가 아시아 계통에 비해서 조금 더 낮습니다. 남자 여자 모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남자 여자를 비교해 보면 남자에 비해서는 여자의 이 로어 스레스홀드 값이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종에 따라서 차이가 이렇게 있고, 또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 정상 EF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젝션 프레션이 이런 정상,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정상과 리듀스드를 나누는데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EF에 따라서 아웃컴을 비교한 연구들을 한번 보면, 이 탑캣 트라이얼에서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남자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여자가 되겠는데, 이 약제의 효과가 남자에서는 그렇게 기울기가 상당히 큽니다. EF 값에 따라서. 그래서 EF가 남자에서는 한 50 정도만 되더라도 이 스피로락톤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빨간색은 여자인데요. 여자는 EF가 낮은 그룹에서 낮더라도 별로 특별히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남녀의 뭔가 정상 EF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역시 이 아르니 연구였던 파라곤 HF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약제 효과를 보는 스플라인 커브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EF가 45 미만에서는 아르니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60 미만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남자와 여자 간의 정상 EF의 값이 이렇게 한 15% 정도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치료에 있어서 이제 남녀의 EF 값의 정상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일드리 리듀스드가 이 미들레인지 EF가 마일드리 리듀스드가 된 이후에는 결국에는 EF 값에 따라서 환자들의 치료 방침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이 리듀스드에 가까울수록 이
마일들리 리듀스드는 리듀스에 가까운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이 되겠고, EF가 정상 범위가 인종 그리고 나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좀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인디비주얼하게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오늘 발표를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부전은 굉장히 복합적인 임상 증후군이고 진료 지침마다 상당히 이 데피니션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최근에 EF를 기반으로 이 신부전을 계속 분류를 하는 이유는 EF에 따라서 치료의 인디케이션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약제들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고 다만 이 EF 자체가 신부전 경과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연령, 인종별, 성별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신부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치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